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문학사 이제 두 번째요. 1910년대에서 20년대 문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문학에서 쭉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더라. 그래서 1910년대에 한정해서 일단 소설 문학을 보도록 해요. 가장 중요한 인물 역시 누구겠어요? 이광수가 되겠죠. 이광수가 집필을 했던 바로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 있거든요.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191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보도록 할까요? 근현대 문학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에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 문학을 보시면요. 1910년대에 들어서 우리 문학은 본격적인 이제 근대 문학의 단계로 접어들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조선 후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때와 다르게 이 시기 문학이 되면은 이제 191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내용, 새로운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근대적인 내용.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계몽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다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조선 후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계몽의식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좀 근대적인, 좀 현대적인 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나중에 이제 무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연애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근대 지향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주요한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이때 나왔던 아니면 이행기 시대에 나왔던 가사 작품 이런 거는 아직도 이제 틀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자유시의 형태로 다가가는, 근데 완전히 자유시는 아니지만 자유시의 형태로 다가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1910년대에 이르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근대 문학의 단계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저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과도기적인 특성, 그러니까 아직 우리 조선 후기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현대로 가는데 완전히 이제 현대의 그런 딱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그 소설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려고 하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특성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광수의 이제 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도기적 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전에 우리 신소설이라는 거 있었죠.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고전 소설, 고대의 소설과 근대 소설을 이어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신소설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근대의 소설이다라고 이제 첫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소설이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광수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광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계몽 의식이라든가 무정의 특성. 그래서 이 무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 작품이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에는 1917년에 발표된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고요. 계몽 사상을 담고 있고요. 또 보시면 또 언문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인간들이 이전 우리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좀 근대적인 인간형 등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1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근대 소설이 드디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이제 신소설이 있었죠. 이행기 시대에 있었던 신소설은 이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일 병합 이후에 일제에 대한 감시, 억압 이런 것들이 심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상태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발언도 봉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화 의식, 계몽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주제 의식이 약화되고 좀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대중성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신소설이 원래는 고대 소설과 이제 근대 소설을 이어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다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소설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주체성을 부각하는 입장에서 역사 전기 소설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전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지 못하고 또 이제 출판물도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 이때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주요 작가들은 이제 우리나라 밖으로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그냥 칩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역사 전기 소설 역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쇄술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판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됐겠죠.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니까 인기 있는 작품 계속 찍어내겠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문학의 대중성이 확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찍어내는 소설이었잖아요.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좀 흥미 위주의 사건 구성 이런 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910년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래도 이광수의 이제 무정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광수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옆에 이게 목차 보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이런 것도 나왔죠. 그래서 친일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을 무정을 썼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이분도 나중에는 이제 친일을 하게 돼요. 보시면 이제 창씨개명 하셨죠. 가야마 미츠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는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고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별로 이제 갈래가 있잖아요. 뭐 시조라든가 뭐 한시라든가 가사라든가 또 후기에는 갑자기 이제 장편 가사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갈래별로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갈래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작품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시대를 먼저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작가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작가들의 그 성향,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를 이해하는 게 현대문학사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대문학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문학사는 갈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대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이제 밑에 딱 나와 있으면 지문에 작가가 나와 있으면 대충 이렇게 내가 모르는 작품이어도 대충 그 작가의 이러이러한 성향으로 미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할 수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럼 이광수를 볼까요? 호는요, 이제 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를 때 춘원 이광수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평안도의 정주 출신이에요. 저기 북쪽에 있는. 그리고 소설가이시기도 했지만 시인이시기도 했고 평론가이시기도 했고 언론인이시기도 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고요. 또 일본 유학을 할 때는 또 일본어로 된 그런 또 소설 사랑인가 이런 걸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고주라고 하는 그 필명으로 어린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단편을 쓰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광수가 나왔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계몽주의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계몽주의적 문학관이 바로 이제 이분이 쓰신 그 소설 있죠. 무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우리 이광수 하면 이제 떠올라야 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같은 분은요, 우리 계몽의식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광수가 이제 글을 쓴 것을 잘 보시면은 이제 한국 문학이 서구의 개념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광수의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10년대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시대였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서구적인 개념의 문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샥샥 들어오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이광수가 쓴 글들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제 이광수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일본 유학을 통해서 확대가 된 것이죠.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전부 일본 유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구적인 그런 사상이나 뭐 개념이나 이런 문물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구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엘리트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본 유학을 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일본 유학을 했는데요. 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이제 그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관심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유학 중에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쓰셨겠죠. 이런 문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문학의 성립 과정에 아주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근대 문학을 성립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이광수 같은 분은요, 이제 문학이란 하오, 문학이란 어찌하오, 어떤 것이오라고 하는 1914년에 이런 글을 통해서 문학론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의 문학론이 이제 처음이랑 마지막에 후기에는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아에 대한 각성, 자기 발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어떤 독자적인 자아에 대한 각성, 자아의 발견, 개인적인 정서, 뭔지 알겠죠? 좀 더 어때요? 좀 더 예전의 문학과 다른 현대 문학 같이 좀 더 개인적인 정서, 자아에 대한 각성, 자아의 발견, 개인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문학이다. 문학이란 그런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소설 생각해 보세요.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우리가 이제 춘향전 보시면 춘향전 역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인식들이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부사시가라든가 어부사시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심청정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가 효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좀 더 중시하는 개인적인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좀 더 어때요? 좀 더 현대문학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좀 더 그래서 근대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앞에서 봤듯이 191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근대 지향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에서 윤리적인 속박 모든 관념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이광수의 태도는 문학에 대해서 어떤 근대적인 인식, 근대적인 개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를 중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이때 무슨 시대입니까? 1910년대 바로 우리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근데 문학에서 개인의 정서, 개인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에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때요? 식민지 상황이죠.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개인의 존재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더라. 그냥 단지 개인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보지 않고 그냥 이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광수의 그런 문학관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1910년대라고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관점은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의 한국적인 문학의 현실은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식민지 상황에서 문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드러난 개인이 당연히 식민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개인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 제대로 자각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광수가 지금 새로운 이제 서구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개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했지만 역시 이광수도 일본 유학을 통해서 얻어들은 서구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때요? 문학에서도 식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현실에 비판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문학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때 이제 이광수는 새로운 문화 운동의 선구자로서 문학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 또 갑자기 문학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 건설을 이루는 선구적인 존재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상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문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학의 사회적인 효용론을 이제 후기에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기하고 이제 후반기하고의 이제 이광수의 문학관이 조금 달라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 개인의 정서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면 이제 후기에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상 이런 것들을 선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학의 사회적인 효용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했던 초기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정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의 현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투쟁과 사륙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호, 갑자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의식주의 기본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민족이. 근데 이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을 예술화시켜야 된다. 인생을 도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예술화 이 방법을 어떻게 개인의 주관적으로 개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개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위라든가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시기 등의 감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런 열등한 감정을 억제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차 웃기죠? 보시면 또 이광수는 또 예술적인 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자연과 인생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것을 통한 신비적인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생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보고 자기 자신도 예술의 감상자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작업도 예술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정신생활을 부활시키는 것이 민족을 행복의 생활로 이끄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예술화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술적으로 개조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결과적으로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민족 개조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한국의 민족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요구해야 된다. 이게 민족 개조론이에요. 점차 이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 상황의 그 문제점이 뭡니까? 왜 우리 식민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정책 때문이죠.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이광수는 뭐라고 했냐?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해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 그 민족의 도덕적인 심상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민족을 개조해야 된대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근데 민족 개조론도 결국에 우리가 보시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그 예술적인 도덕적인 개조를 통해서 민족을 행복한 생활을 이끌 수 있다. 예술적으로 개조를 하고 예술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를 바꾸게 되면은 인생을 도덕화시키고 인생을 예술화시키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론을 조금 더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대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나. 굉장히 좀 패배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이다. 민족성이 우리 한국 민족성이 이제 허위고 나태하고 비겁하고 이기심고 비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민족성을 개조하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 일본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자체를 무시한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모순을 해결할 만한 실천적인 그런 모습,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광수라고 하는 작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는요 굉장히 좀 이중적인 자기 모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문학이잖아요. 이제 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계몽주의가 뭐예요? 계몽주의 우리가 이제 MBTI에서 우리 T 아시죠? T 이성적인 T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T의 관점에서 모든 그런 사회의 그런 무지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우리가 현실을 개혁해버리자. 이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T의 관점에서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개혁하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적인 문학관인데 어때요? 아까 민족 개조론, 그렇죠? 사회적인 효용론 문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자신의 그런 인식 같은 것이 바로 이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갖추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광수 의 무정 아니면 이광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계몽주의적인 문학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성적인 T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무정이라는 작품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제일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교과서 있죠? 이제 교과서에 이제 24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무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계몽주의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정 같은 경우에는 있죠. 신소설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점, 그렇죠.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좀 더 이제 개인의 문제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 이제 신소설과 다르게요. 앞에 우리가 이제 했었던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금수회의록이라든가 이인직의 혈의 누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완전 개인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제 무정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라든가 영체, 선형의 삼각관계, 애정의 삼각관계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형식과 영체와 우리 선형이가 나오는데 영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몰락을 했고요. 기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제 기생이 됐기 때문에 이영식과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죠. 근데 이영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여기 영체가 있는데 선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영이라는 여자는 이제 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채 아까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차에서 병욱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병욱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이제 각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각성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후반부에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정신적인 각성.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그 계몽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이제 T의 관점에서 우리도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각성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문학이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 바로 무정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 소설이다. 근대성, 우리 근대적인 이제 개인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길게 쓴 장편 소설이고 자유연의 사상, 그렇죠? 좀 더 근대성을 드러내고 있죠. 계몽의식,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광수의 그런 사상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언문일치의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조선 후기의 문학과 춘향전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흥부전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왜 그러지 아니하였느니요 막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이 이전의 소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정을 굉장히 중요한, 문학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보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광수의 이제 문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광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더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몽주의적 문학가를 가지고 있더라. 잘 드러나 있던 거 바로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 있다. 당대 현실의 한계점을 보이던 그런 소설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그럼 무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고요. 선영이라는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영채라고 하는 인물, 이 세 인물이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냥 줄거리가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무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이형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동경에 일본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지식인 청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기의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화된 집안에서 신학문에 눈을 뜬 바로 근대적인 신여성이 바로 이제 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에게 바로 이제 선영에게 영어 개인 교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영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얘가 바로 이영식이 이영식이 선영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옛날 여자친구의 영채가 나타나게 되죠. 영채는 전통적인 구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채는 이제 박영채거든요. 그래서 박영채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에 형식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이 바로 이제 박영채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요. 박영채의 아버지의 박진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됐죠. 거기서 이제 박진사는 이제 형식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크게 되면 우리 딸 영채와 혼인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박진사가 이제 개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체포됐고요.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식은 그 집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영채하고 헤어지게 되죠. 박진사는 이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집안이 기울게 되고 여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채는요, 기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던 형식을 다시 만나고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동안 바로 이제 이영식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이영식은 이미 어때요? 이 선영이에게 마음을 뺏겼죠? 근데 갑자기 전 여친인 영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영식이라는 인물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적인 신여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여성에 대한 선영에 대한 호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옛날 여성으로 구여성으로 나타나는 이제 박영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생으로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안타깝고, 이제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영식이 뭔가 적극적으로 판단, 의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타파하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영식이라는 인물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영채라는 인물은 계속 이제 형식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영부영하고 있는 동안에
배학감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제 정조를 유린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이영식하고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영채는요. 영채 굉장히 안타깝죠. 영채는 이영식에게 보내는 긴 유서를 남기고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제 철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차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근대의 상징이 등장을 해요. 당시에 이제 기차는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산물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바로 이제 이런 기차, 철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근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기능을 하죠. 자, 일단 이제 어쨌든 영채는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병욱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병욱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중성적이지만 여성이에요. 동경 유학생이 병욱을 만나게 됩니다. 병욱은요 이제 영채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인간으로서의 삶과 사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성을 시켜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채는요 이 병욱의 말을 듣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살을 포기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의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영식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바로 영채의 유서를 보고 평양까지 가서 영채를 찾아 나섰지만 이제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돼요. 결국에 이 선영이라는 인물과 약혼을 하게 되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영식과 선영 그리고 이 영채, 병욱은 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학을 떠나려고 하다가 모두 같은 기차, 역시 기차 얘기했죠. 근대의 상징.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홍수를 만나자 그 기차에서 내려서 즉석에서 우리 수재민 돕기 자선 음악회를 함께 열자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다 이해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무정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왜 무정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봤답니다. 보니까 이광수의 장편 소설 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화를 주장한 소설로 알려지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그래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소설의 제목이 무정이 될 수 있었던 경우는 우리가 무정은 이제 어쨌든 한자를 그대로 하면 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이 없다. 무정 왜 제목이었을까? 봤을 때 이 영채를 향한 형식의 태도가 바로 이제 무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정이었다. 보시면 영채는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한테 버림받고 또 남자친구는 또 새로운 여자한테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기생이 되었고 거기다 정조도 뺏겼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형식이 뭔가 그 자신을 보고 결심을 뭔가 한 것도 아니고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떻게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 이제 그런 태도가 바로 이제 약간 무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설의 제목이 무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정을 따라서 살았다면 우리 영채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입신 출세에 대한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주인공, 남자 주인공 형식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이 이제 무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정은 형식이 영체를 이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정한 생존의 논리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계에 머무르지 말 것을 그리고 이제 영체와 같은 옛날 구세계의 사람, 헐벗은 사람, 여성 그런 민중 이것들도 전부 어때요? 같이 형식과 선영 같은 이제 근대적인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선영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다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꿈꿀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정의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래서 무정했구나. 무정한 사람. 그래서 무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제목에 대한 의미는 그냥 재미로 한번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240페이지를 펼치시면 우리 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정은 이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이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기차에서 우리가 뜬다 그랬어요. 영채, 이영식, 선영이 전부 다 만나게 되죠. 병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광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계몽의식, 이게 바로 들어가 있죠. 계몽의식은 뭐예요? 바로 이제 우리 T의 관점에서 우리 무지를 극복해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바로 그 방안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관점이에요? 보통 선생님이 있고 어떤 것을 이제 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지몽매한 조선민들을 바로 이렇게 계몽시켜야 된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바로 여기 마지막 부분 무정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시혜적 입장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어때요? 바로 이제 은혜를 베푼다.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교육을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제 시혜적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게 설교적인 입장, 시혜적인 입장,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으로 너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광수의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얘기했죠. 앞에서 이광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 깨우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관점이 바로 이렇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정은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줄거리에서 살펴봤듯이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삼각관계예요. 형식, 영체, 선형의 삼각관계였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민족을 통해서 헌신하리라는 정신적인 각성,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제 계몽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바로 어때요? 조선 민중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조선 민중은 어때?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가 실행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이광수의 이제 생각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족 개조론까지 얘기를 했고 민족을 개조시켜야 된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조선 민중은 계몽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누가 하나요? 누가 계몽을 해야 되나요? 하니까 이제 서로 믿기치면서 한번 이제 전율이 한번 읽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니까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감동,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계몽을 해야 되는 주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명감, 책임감을 각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거구나. 무지몽매한 자들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민족 계몽의 필요성,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또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유학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근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점에서 우리 이제 계몽의식 이런 거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무정을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여기다, 마지막 여기 형식이 현실을 인식하는, 대하는 태도는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무지몽매한 조선의 민중을 계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식이 바로 이런 현실을 대하는 태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형식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조선의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의 문제점은 우리가 무지몽매해서가 아니죠. 바로 일본의 그런 침략 정책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침략 정책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잘못 알고 해결책 잘못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현실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바로 우리가 이제 조선의 독립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인데 거기까지는 인식이 다다르지 못하고 단순히 가르쳐서 우리가 깨닫게 하면 나라가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계몽적인 시선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교과서에 이제 그런 점이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관계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한다든가 마지막에서는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사상.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운문체 같은 걸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문일치의 삼문체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 전형이라든가 이제 구어체, 묘사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정은요,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연재가 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1917년에 매일신보에 바로 126회 연재가 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신문 연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정 쓰기 전에 이광수는요, 그냥 일본의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소설 좀 몇 개 정도, 단편 소설 몇 개 정도만을 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일신보의 그 편집국 책임자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설을 신문에 싣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매일신보에 실었던 그 무정 이전의 소설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조중환이라는 사람이 쓴 장안몽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었죠.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라고 흔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장안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913년, 1915년에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서 매일신보에 연재된 일종의 번안 소설이에요. 일본의 이제 신파 소설이죠. 우리가 이제 뭐 신파 소설은 이제 눈물을 짜내는 이제 그런 소설이잖아요. 삼각관계 얘기였어요. 그래서 애정 소설이었는데요. 한 여자, 즉 심순애하고요, 그리고 이수일과 뒤에 이제 김중배라고 하는 이수일이 심순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이에 벌어지는 삼각관계 얘기였어요. 그래서 심순애하고 이수일이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이수일은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중배라고 하는 굉장히 세련된 부자가 나타나서 이제 심순애를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꼬시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런 애정 관계, 과연 심순애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장안몽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연재 소설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순애, 우리 정서상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겠어요? 이수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원래 나랑 사랑하던 사이였고 당연히 이수희를 선택하는 게 맞을 텐데, 심순애는요, 그 소설에서 아주 돈을 따라가서 이제 김중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았던 그런 신파 소설이 바로 실려져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장안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어야 되는데 어떤 소설이 이제 실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죠. 그 당시에 이제 무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바로 이제 1917년 이전에 바로 1916년에 이광수는 한국에서 동경을 이제 방문한 매일신보의 편집국 책임자들과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돈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무정을 집필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조중환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제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조중환 과예요, 과. 그 조중환과 다른 뭔가 자신만의 색깔을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좀 더 재미있는 삼각관계의 틀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조중환과는 좀 다른 어떤 삼각관계를 만들어 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장한번 같은 경우에는 심순애를 사이에 두고 여자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삼각관계를 하는 내용을 실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인 이 남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제 무정에서의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영식은 바로 나를 가지고 이광수 자신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식 남자 주인공 이영식은요 이광수 자신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 연재가 이루어지게 됐고 126회나 실게 됐었죠. 자, 우리가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장편 소설에서 가장 첫 장을 열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정이라는 작품은 어떤 근대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이전 소설과 다르게 이제 근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물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물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장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이게 바로 근대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어때요? 바로 이 무정이라는 작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박영채라는 인물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이영식과 바로 이제 영채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제 영채가 나중에 이제 기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제 그 기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 이영식을 찾아가서 이영식이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에 이제 어때요? 이제 순결을 뺏기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유서를 쓰고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나중에 이제 병욱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요. 내가 그러면 이제 병욱이라는 인물이 그럼 우리 같이 동경 유학을 가자라고 해서 동경으로 같이 유학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보시면은 박영채라는 인물은 이제 기생으로서 있었지만 나중에 동경 유학생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바로 박영채 자신의 의지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이전 시대 어때요? 근대소설 이전 시대의 소설이었던 흥부전이라든가 심청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죠. 흥부전이나 심청전 그 이전의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해야겠다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세계가 이제 개입을 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뭐 숙향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그렇죠. 초현실적인 그런 세계가 나타나서 개입을 해가지고 내 운명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식이었죠.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빠졌지만 물에 빠졌지만 결국 밑에 용궁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초현실적인 세계가 도와줘서 이렇게 인물이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 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무정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의 운명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개척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의 아주 근대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이제 흥부전, 심청전 소설을 생각해 보시면 시간의 흐름대로 쭉 가죠. 그죠? 시간의 흐름대로 쭉 가는데 여기서는요, 두 가지의 시간을 연결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소설을 전개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영식과 이제 선영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사랑에 빠져 있는 요 사랑의 기간은 바로 이제 3개월이었어요. 근데 이 3개월 사이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 바로 영채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영채와 이영식, 바로 이 사이의 시간은 이제 영채가 이영식을 기다리면서 했던 시간은 바로 7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의 시간 속에 영채가 등장함으로써 7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새로운 해석, 이런 거는 그 이전 소설에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이전 소설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시간이 그냥 흐름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쭉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세서 두 가지의 시간이 연결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영채의 7년의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3개월 사이에 시간에 들어가 있냐? 바로 이제 회상을 한다든지 옛날을 회상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편지, 서간문이죠. 편지를 가지고 영채 7년의 시간을 여기에 삽입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시간을 해석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무장을 우리가 이제 그런 근대성을 지닌 근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해서 조선 청년들의 이상과 고뇌 을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그런 무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근대 의식이 자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미래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 이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광수의 생각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아까 근대적인 개인,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연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전 시대는 결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연애를 하고 하는 자유연애가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거 역시 근대적인 개인을 주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사회의식의 각성, 이제 계몽을 중심으로 해서 이광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계몽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의식의 각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족이 처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 우리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몽을 시키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책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소설에서는 결과적으로 당시 민족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식민지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개화기 지식인들의 모습을 우리 이 소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지식 청년들의 그런 자서전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무정에는 이제 가장 독특한 점,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른 근대성,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문일치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해낸 소설이다라는 점에서 역시 그 이전 시대의 소설과 고전 소설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광수의 소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철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흑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이라는 소설도 있고 어린 버세게라는 소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이 소설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부철도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철도, 기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근대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설 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품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정도 역시 똑같아요.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박영채가 이 병옥을 만나서 자살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제 운명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이제 경의선이라고 하는 철도였고요. 또 형식과 영채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경부선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철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또 그 과거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경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근대 초에 굉장히 선망이자 공포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철도 기차가 등장을 했을 때 기차에 치는 사람이 많았대요. 왜냐면 기차가 지금 우리는 보면 칙칙칙칙칙 퍽퍽퍽퍽 오는 걸 보고 그렇구나. 기차가 오는 속도 이런 것들 우리가 대충 이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가늠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철도라고 하는 거, 기차라고 하는 것은 근대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소설에 좀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소설에서도 물론 기차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정의 우리가 첫 장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특이한 문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체 혁신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정의 첫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쭉 써있죠. 그래서 경성학교 영어교사 리영식은 어때요? 오후 2시에 4년급의 영어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내려쪼이는 6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내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영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그렇게 매일 고빙하야. 그래서 그리고 오날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무정의 첫 장면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했다라고 해요. 일단 영어 교사라고 하는데 영어가 뭐냐 일단 몰라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갑니까? 바로 김장로의 집에 간다라고 했어요. 김장로는 우리가 이제 또 기독교나 이제 그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가 또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여자는 또 어디를 가냐? 미국 유학을 또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쇼킹하죠. 그리고 나서 가정교사로 이제 이 고빙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한다는 거야.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지금 같이 무슨 수업을 한다. 굉장히 쇼킹한 첫 장면이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문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대 이제 이전의 소설에서 2인직 소설로 이어진 구식 문어체의 전형적인 용법이었다라고 해요. 뭐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체가 이제 그런 구식 문어체였다면 나중에 여기에서 나중에는 어때요? 바로 이다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이제 이다체로 바뀌게 되는데 스미라의 체에서 이다체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다체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판별하고 있다. 개개인의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체로서 우리가 바뀌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다체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문체 혁신이다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양민의 한국 현대문학사에 나온 무정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무정은 굉장히 우리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우리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통속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통속화라고 해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대중적인 재미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제 우리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막장 드라마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소설 무정은 벗어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신교육,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각성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무정을 보면은 결혼과 그런 연애와 결혼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인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이전 시대에 우리 신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광수 자신은 이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지몽매한 우리 조선 민중을 우리가 계몽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그런 자신의 생각이 여기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또 개인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우리가 이제 무정에 대해서 앞에 줄거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줄거리를 보면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영식과 박영채로 나눠져 있는데 이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아죠. 고아하고 세상을 떠돌았지만 많은 행운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영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때요? 주변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박진사가 도와주게 되고 박영채의 아버지였던 박진사가 도와주게 되고 또 다른 또 은인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경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었고 또 김장로가 호의를 베풀어서 또 그의 딸 선영과 결혼해서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아 출신이었던 이영식이 경성학교 영어 교사로서 신분적인 상승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자신의 노력, 개화라고 하는 사회 변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영식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봉건시대 구시대 질서를 거부하고 고아 출신이지만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명개화, 신교육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회 변동, 개화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작품에서 이영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상승됐는가라고 하는 과정은 좀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부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가족 관계도 뭐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인물이 구시대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명 개화의 길을 선택하게 됐는가라는 것도 이제 소설 속에서는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영식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세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개화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과 좀 떨어진 좀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이영식의 이제 단 하나의 고민은 뭐예요? 이제 갑자기 영채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영채와의 그런 삼각관계도 해결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영식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채가 스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물러나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뭐 의지가 없는 남이 다 도와줘가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도 그것도 그나마도 영채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의 의지가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이 소설에서의 바로 이영식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근대적인 그런 인물로서는 좀 우리 성격화를 시키는데 좀 미달됐거나 한계점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박영채 같은 인물은 좀 그래도 적극적인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개화운동과 관련돼서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서 스스로 이제 기생이 됐죠. 자신의 의지로 기생이 됐고요. 또 이영식을 만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면서 오랜 기간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영식이 다른 우리 선영과 이제 혼약의 단계에 이르고 또 순결을 잃게 되자 스스로 또 자살을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또 그리고 나서 병욱이라고 하는 여성의 충고를 듣고 나도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것도 자신의 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박영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거는 결국에 어때 이것도 역시 개화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문명 개화, 신교육 이런 거 그쵸? 문명 개화, 신교육 이런 것들이 이런 개화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이제 박영채 인물하에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무정은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문명 개화, 신교육을 받게 돼서 우리가 개화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문명 개화를 하고 신교육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낙관적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낙관적 전망 이런 것들을 우리 이광수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소설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개화지상주의적인 낙관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영채도 역시 어때요? 내가 이제 그래 자살하지 말고 일본 유학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것도 역시 병욱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역시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이영식보다는 적극적인 인물이죠. 그래도 좀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가 각성을 하지만 그 각성했어. 그리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지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이제 소설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최초의 근대 그런 소설이긴 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근대화를 이룬 완전히 현대 소설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자신의 각성을 보여주는가라고 한다면 그 행동은 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일본 유학을 해서 우리가 신교육을 받고 문명 개화하면 잘 되겠거니라는 식으로 이제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전개되어 있다라는 점은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심청전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라는 걸 보시면은 사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인보다는. 근데 근대 소설은 우리가 이제 개인의 운명, 그래서 개인의 운명을 드러내서 이제 개개인의 인간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게 바로 이제 근대 소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근대 소설은 어때요?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 소설이 잘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개개인의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전체적인 사회 속에 있는 그 개개인 각각의 우리가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근대 소설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광수가 살았던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아의 각성, 자아를 어떻게 깨우는가 에 대한 이제 그런 새로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식민지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립하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이 개인의 발견, 개인의 해방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로 계속 가고는 있었죠.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개인의 자각, 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신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그 숙명론적인 인생과 우리 유교적인 관습, 전통적인 사회 규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그런 것들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910년대가 식민지 상황인데도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 무정이라는 소설 속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정에서도 역시 자의 각성으로서 어때요? 자의 각성, 내가 각성해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관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사랑의 모습, 내가 선택하는 애정의 상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이제 개인의 그런 자아의 각성, 개개인의 운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이전 시대보다 좀 더 중요하게 여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강수는 문학의 계몽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효용적인 가치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강수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역시 이 소설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뭔가 이제 일깨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몽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계몽적인 기능 같은 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전 시대와 다르게 이제 개개인의 그런 삶과 세계, 둘러싸고 있는 세계하고 개개인의 삶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때요? 소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대하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무정을 우리가 대단한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역시 어때요? 이제 근대 소설로서의 요건이 완벽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어때요? 이제 결국에 자아가 근거할 현실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식민지 상황에서 원인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잘못된 침략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못나서 우매해서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광수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보시면 자아가 근거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이제 한계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두 개의 시간을 하나로 엮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소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정 이후에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정 다음에 뭐 개척자라고 하는 이제 소설 같은 거를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한 이제 개척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무정에 비해서는 이야기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재생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들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런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이광수의 무정 이전에 연재됐던 소설 뭐였어요? 조중환에 의해서 번안되었던 일본의 신파 소설 장안몽이 있었잖아요. 그 장안몽하고 서사 구조가 좀 비슷해요. 역시 삼각관계 나오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가게 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무정에서 보여줬던 문명 개화를 향한 신교육, 인간에 대한 사랑의 성취 이런 것들 도 역시 이 소설 다른 이 무정 이외에 나왔던 소설들에서도 드러나고는 있지만은 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좀 통속 소설의 범주,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재미를 추구하는 소설 있죠. 그래서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이제 그런 소설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됐죠. 좀 우리가 관심 가지게 봐야 될 거는 이강수의 나중에 이제 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농촌 소설로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이 흑이라고 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떠겠어요? 이강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몽주의적 시각이 드러나 있는 농촌 소설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제 농촌을 계몽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인이 농촌에 살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농촌의 현실을 좀 그리고 있는데 역시 이거 역시 뭐예요?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계몽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광수의 이제 그런 낙관적인 개방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왔던 소설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흑 정도만 좀 이제 계명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우리 농촌 소설이구나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 소설로 결국에 이제 이광수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단종의사라든가 단종 얘기겠죠, 그러죠? 단종의사라든가 그리고 마해태자라든가 그리고 원효대사라든가 이런 역사 소설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1910년대에 쭉쭉 가야겠죠. 1910년대에 우리 시문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10년대 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